자, 수업 시작할게요. 글루코스 한 분자가 완전히 CO2로 산화되었을 때 어떤 세포에서는 36개의 ATP, 어떤 세포에는 38개의 ATP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것은 글루코스가 TCA 사이클 혹은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에서 얻었던 환원된 조효소 NADH, FADH2들이 모두 다 전자전달계에서 ATP를 만드는 데만 쓰였을 때, 그쵸? Theoretical maximum yield라고 그랬어요. 이론적인 최대 생산치. 이론적인 최대 생산치가 이렇게 글루코스 하나당 38개 혹은 36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다 아시겠지만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글루코스가 두 개의 파이루베이트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해당 작용에서 NADH가 두 개 생기죠. 그리고 TCA 사이클에서 NADH가 이렇게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 코에이도 될 때 파이루베이트 하나당 하나씩, 그리고 아세틸 코에이가 TCA 사이클에서 분해될 때 TCA 사이클에서 돌아갈 때 TCA 사이클 하나에서 NADH 3개, FADH2 하나. 그렇죠? 여기는 FADH2를 안 그렸는데, 근데 파이루베이트가 두 개니까 아스틸 코에이도 두 개고 TCA 사이클이 두 번 들어가니까 NADH는 여기 6개, 2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세포질에 있는 NADH와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NADH가 액면가는 같지만 상대적인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 더 NADH가 흔하냐에 따라서, 그쵸? 똑같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뭐 식대가 저렴한 왕십리에서 밥을 먹는 거랑 저기 다른 지역에서 비싼 지역, 모 지역에 가서 밥을 먹는 거랑 서로 똑같은 5만 원짜리라도 그 효용이 다를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ADH와 세포질에 있는 NADH가 어떤 세포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NADH가 똑같이 1대1로 교환이 되고 어떤 세포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의 NADH로 세포질의 NADH가 1대1로 교환이 못 되고 약간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셔틀. NADH가 가지고 있는 하이 에너지 반드는, 하이 에너지 전자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컴플렉스 1, 3, 4, 그렇죠? FADH2의 경우에는 컴플렉스 2, 3, 4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산소에게 전자를 주면서 그 에너지, 그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의 그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수소이온 농도 그레디언트를 만들죠. 그 수소이온 농도 그레디언트가 마이토콘드리아 인너 멤브레인에 있는 F0, F1, ATPase. 자, 지금은 제가 PPT가 아니고 PDF 리더예요. PDF 리더 중에서 제일 가벼운 거 여러분들 뭐 쓰세요? 에크로벳 DC도 있고 에크로벳 프로도 있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사실 엣지가 뭐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익스플로러의 후신, 그죠? 여기서 PDF를 읽으면은 굉장히 가볍고 프로그램이 잘 들어가고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전혀 튀는 현상이 없어요. 잘 그려지죠? 자, F0, F1, ATPase 마이토콘드리아 인너 멤브레인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소이온 농도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ATP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세포질에 있는 NADH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을 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성하려면, 즉 ATP를 만들려면은 이 NADH가 가지고 있는 이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쵸? NADH가 약속어음이라면은 얘를 돈으로 교환해 주는 데는 어디예요? 마이토콘드리아 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NADH가 직접 들어오지 못한다. NADH 같은 커다란 분자가 들어올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만 셔틀에 태워서 보낸다. 셔틀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셔틀이 전자를 가지고 간다. 이 셔틀이 어떤 다른 분자겠죠. 다른 분자가 이 NADH로부터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아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세포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세포에서는 세포질의 NADH가 자기의 전자를 마이토콘드리아의 NAD 플러스에게 줘서 NADH를 만들고, 어떤 세포에서는 세포질의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의 FAD에게 전자를 줘서 FADH2로 환원시키고, 셔틀이 서로 다른 셔틀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NAD 플러스에게 가는 셔틀, 그리고 FAD에게 가는 두 가지의 셔틀이 있다. 각 세포의 형편에 따라 세포질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마이토콘드리아의 FAD 혹은 NAD 플러스에게 전달된다. 윗그림에 이렇게 하나의 셔틀이 뭐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셔틀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 세포의 형편이 어떻게 다르기에 서로 다른 셔틀이 쓰이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하다. 정말 궁금하냐? 여러분들 모를까? 그죠? 자, 보시면은 이거는 결국 세포질과 마이토콘드리아의 NADH over NAD 플러스 비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자, 일단 NADH와 NAD 플러스의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말풍선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이거 NADH over, 영어식으로 읽으면 NADH over NAD 플러스, 한국식으로 읽으면 NAD 플러스 농도분의 NADH. 세포의 산화 환원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야. 세포질에서는 NAD 플러스가 NADH보다 대개 100배 이상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값이 0.01보다 작다. 그렇죠? NAD 플러스가 훨씬 많으니까. 왜 NAD 플러스가 많아야 될까? 세포질에 NAD 플러스가 많아야지 뭐가 일어나요? 글라이콜라이시스가 계속 돌아가죠. 글라이콜라이시스가 돌아가야지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글루코즈가 두 개의 파이루베이트로 쪼개지면서 NAD 플러스가 두 개가 NADH로 되죠. 글라이콜라이시스를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프리한 NAD 플러스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NAD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발효 같은 것도 하는 거죠. NADH를 갖다가 산소가 있으면 얘를 마이토콘드리아를 보내가지고 그죠? 얘를 다시 NAD 플러스로 산화시키는데 산소가 없으면 TCA 사이클을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NADH 기껏 만들어 놓은 NADH를 다시 NAD 플러스로 산화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서? fermentation. 우리 산소가 없을 때 하는 발효 과정에서 NAD 플러스를 재생산해야지만 이 글라이콜라이시스를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NAD 플러스 레벨을 높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떤 세포든 간에 세포질에는 NAD 플러스가 NADH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 NAD 플러스가 많아요. 자, 그래 두 종류의 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38개의 ATP를 만드는 maximum theoretical yield, 맨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적인, 이론적인 theoretical yield, 이론적인 최대 생산량 글루코스 하나가 6개의 CO2로 완전히 산화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ATP의 최대 생산량은 liver, kidney, heart 같은 이런 간, 심장세포에서는 38개이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하지만 브레인, 스켈레탈 머슬, 브레인 우리 항상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저는 뭐 머슬이 별로 없지만 머슬이 여러분 있는 많이 계신 분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겠죠. 더 많이 에너지를 사용할 것 같은 브레인, 그리고 스켈레탈 머슬 셀들은 36개 ATP밖에 못 만든다. 그 차이가 뭘까? 자, 볼게요. 우리 먼저 간 웃고 있죠. theoretical maximum yield가 38개라서 자기가 뭔가 우월하다는 것처럼 웃고 있는데 뭐 굳이 우월할 건 없으니까 다르다는 거 서로. 간, 심장세포에서는 세포질의 NADH over NAD 플러스 비율이 마이토콘드리아의 NADH, NAD 플러스 비율보다 높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마이토콘드리아, 자, 세포질에 이제 NAD 플러스를 무시하고 이제 NADH만 그려볼게요. NADH가 세포질에는 훨씬 많고 마이토콘드리아 안에는 NADH가 적다. 즉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NADH가 훨씬 레어템이다. 레어한 아이템. 그죠? 그래서
NADH가 만들어지는 방향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좀 더 선호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NADH를 만드는 쪽으로 밸런스가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NADH를 만드는 게 아무래도 쉽게 일어난다. 그렇죠? 항상 이 NAD 플러스가 전자 두 개, 또 수소이온 두 개 만나서 NADH 플러스 H 플러스 이 되는 방향은 이것도 역시 평형이겠죠. NAD 플러스가 많으면 이쪽으로 많이 가려고 할 테고 NADH가 많으면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잘 진행이 안 되겠죠. 항상 모든 생화학 반응은 평형 상태가 중요하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에 많이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세포질의 NADH 플러스 NAD 플러스 비율이 마이토콘드리아의 NADH over NAD 플러스 비율보다 높다. 미토콘드리아 안에 NADH가 더 적다. 더 레어한 아이템이다. 더 희소성이 있다.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NADH를 만드는 게 좀 더 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세포질에서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는 반응이 에너지를 손해보지 않고 마이토콘드리아의 NAD 플러스를 NADH로 환원시키는 반응과 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왜?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NADH의 양이 적으니까 NADH를 만드는 게 좀 더 그쪽으로 반응이 쉬프트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얘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얘처럼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얘 말풍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NADH over NADP 플러스 비율이 어땠다고? NADH over NAD 플러스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NADH가 더 많으니까 이게 더 많으니까 이쪽으로 반응이 더 쉽게 가겠죠. 쉽게 가겠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마이토콘드리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낮다고 그랬죠. NADH over NAD 플러스 비율이 낮으니까 여기 상황과는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죠. 비율이 낮으면 그만큼 NADH가 더 적으니까 반응이 반대쪽으로 더 쉽게 가겠다. 그렇죠? NADH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좀 더 밸런스가 쉬프트 되어 있다.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우리 뇌 근육세포는 브레인 스켈레탈 머슬 36개의 ATP를 theoretical maximum 일드로 가지고 있는 근육이나 브레인의 세포의 경우에는 얘는 어떨까? 상황이 다르겠죠. NADH over NAD 플러스 비율이 세포질에 마이토콘드리아의 NADH, NADP over NAD 플러스 비율보다 낮아서 즉 세포질보다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NADH가 세포질보다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세포질보다 더 많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NADH가 더 흔하다는 거죠. 세포질의 NADH가 더 레어한, 귀중한 아이템이고. 그렇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세포질의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 NADH로 1대1로 교환이 어렵다. 그렇죠? 세포질의 NADH로부터 뽑은 전달을 셔틀이 마이토콘드리아의 NAD 플러스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해. NADH를 차마 못 만든다는 거죠. 그거는 에너지가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할인해서 좀 더 전자를 꾸겨넣기 쉬운 질소의 전자를 넣기 때문에 탄소의 전자를 넣는 것보다 만들기 쉬운 FAD에게 전자를 전달해서 할인해서 세포질의 NADH를 브레인과 스켈레탈 머슬셀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FADH2로 3분의 2 정도 액면가를 할인해서 만든다. 그래서 간, 신장, 심장 할인 안 하는 데서는 세포질의 NADH가 갖고 있던 전자를 마이토콘드리아의 NAD 플러스에게 직접 넘기고 그리고 반면 뇌 근육 세포에서는 스켈레탈 머슬,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죠. 뼈에 붙어 있는 근육에서는 여기 곱창 같은 근육은 아니에요. 곱창 같은 스무트 머슬 셀은 아니죠. 스켈레탈 머슬 하면은 뼈에 붙어 있는 뭐 갈비살 그리고 사태살 이런 거 주로 우리가 고기로 먹는 근육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육세포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에 FAT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NAD 플러스에게 넘겨주는 셔틀, FAD에게 넘겨주는 셔틀 두 가지가 모두 서로 다른 셔틀이 사용된다. 자, 셔틀을 하나씩 볼게요. 나는 간, 심장 세포에서 쓰이는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은 뭘까요? NAD 플러스에게 전달해 주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NADH를 세포질에 있는 NADH를 자 이렇게 브래킷을 하고 밑에 아래 점자로 사이토플라즘이라고 다 못 쓰니까 점을 찍는 거죠. 사이토졸에 있는 세포질에 있는 NADH 브래킷을 하고 아래 점자로 MIT 점 마이토콘드리아의 MIT와 프릴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죠? 1대1로 손해보지 않고 교환이 가능한 셔틀이 바로 이 NAD 플러스 셔틀,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 반면에 뇌와 근육세포 손해보는 셔틀, 그렇죠? 세포질의 NADH가 사이토들의 NADH가 할인되어 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의 FADH2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셔틀이죠. 얘는 글라이세롤 포스페이트 셔틀. 그래서 각각의 두 개의 셔틀에 대해서 볼게요. 글라이세롤 포스페이트 셔틀. 자, 이게 세포죠. 깃발을 들고 있어요. 어떤 세포? 브레인 혹은 스켈레탈 머슬. 36개의 ATP가 Theoretical Maximum Yield, TMY. Theoretical Maximum Yield. 이론적인 최대 생산치인 거. 36 ATP per 글루코스 하나. 그죠? 자, 볼게요. 여기는 얘는 뭐야? 이 멤브레인은 마이토콘드리알 인너 멤브레인. 바깥쪽은 세포질 쪽, 이 안쪽은 마이토콘드리아 쪽이죠. 마이토콘드리아 쪽이에요. 자, 보시면은 세포질에서 NADH,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만들어진 NADH죠. NADH가 얘가 전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어떤 셔틀을 사용하냐? 자, 글라이세롤 포스페이트 셔틀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와 글라이세롤 3 포스페이트가 사용돼요. 자, 저 이름들 벌써 까마득하게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죠? 글라이세롤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 글라이세롤 3 포스페이트,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 우리 글라이콜라이시스 배웠을 때 많이 배웠던 그런 친숙한 이름들이에요. 자,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 아세톤이 뭔지 알죠? 아세톤 이렇게 케톤 여기 있고 여기 아세톤.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이니까 여기다가 다이하이드록시니까 하이드록시 OH기를 두 개씩 붙여주면 되죠. OH 두 개씩 다이하이드록시 다이 두 개니까 두 개 하이드록시 C 아세톤 그렇죠? 여기가 하나 붙었으니까 CH2가 되죠, 그죠? 포스페이트니까 한쪽에 포스페이트를 붙여주면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가 된다. 이름만 보면은 유기화학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죠. 반면에 글라이세롤 3 포스페이트. 뭐 글라이세롤 구조 알아들어 그랬죠? 글라이세롤 탄소 이렇게 세 개 그리고 OH를 하나씩 연결시키면 글라이세롤이죠. 글라이세롤 3 포스페이트. 세 번째 탄소요. 오늘 이쪽부터 똑같으니까 아무데나 포스페이트 붙여놓으면 되죠. 글라이세롤 3 포스페이트. 자,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와 글라이세롤 3 포스페이트와의 차이점은 뭘까? 그러면은 똑같이 생겼어. 1번 탄소, 3번 탄소 똑같이 생겼죠? 이쪽 탄소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하고 여기 똑같이 생겼어요. 얘하고 붙은 거 똑같죠? 차이 나는 건 뭐야? 차이 나는 건 여기 중간에 있는 탄소.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어요? H가 많이 붙어 있으면 환원된 거죠. 글라이세롤 3 포스페이트가 환원된 형태죠.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가 산화된 형태이고, 자, 그래서 산화된 형태인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가 NADH로부터 전자 두 개와 수소이온 하나, 그리고 밖에 떠다니던 수소이온 하나를 받아서 모두 수소이온 두 개를 받아가지고 수소이온 하나 여기 껴놓고 여기 껴놓으니까 뭐가 만들어져? 글라이세롤 3 포스페이트. 환원된 형태죠.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를 환원시키면 글라이세롤 3 포스페이트가 된다. 자, 환원됐으니까 이 셔틀 안에 셔틀버스 안에 이제 빵 셔틀 말고 셔틀버스 안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얘는 셔틀이죠, 셔틀이니까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죠.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셔틀이니까
해야 될 건 뭐야? 전자 두 개를 내놔야죠. 전자 두 개를 내놔서 누구한테 준다? FAD에게 준다. 왜 NAD 플러스한테 왜 못 준다 그랬죠? NADH가 그만큼 여기는 많으니까 세포질보다 많기 때문에 밸런스가 여기서는 NADH를 만드는 쪽으로 기울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FADH2라도 만든다. 그래서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가 전자 두 개, 수소 이온 두 개를 FAD에게 주고 자신은 다시 뭘로 산화될까?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로 산화되겠죠. 그리고 다시 셔틀은 빈 셔틀, 자, 전자를 내려놓고 다시 빈 셔틀은 세포질 쪽으로 나가고 뺑뺑 돈다. 전자 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고 전자 받아서 전자 내려놓고 마이토콘드리아 밖으로 다시 나와서 세포질에서 다시 전자 두 개 받아서 뺑뺑뺑. 그 와중에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는 환원돼서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로 세포질에서 환원되고 그리고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는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로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산화된다. 그죠? 자,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전자와 수소이온을 FAD에게 전달해야지. 손해 안 보고 NAD 플러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지만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 NADH over NAD 플러스 비율이 세포질보다 높으므로 다시 말하면 여기도 중요하죠. 여기 들어볼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말하면 NADH 플러스 NAD 플러스 왔다 갔다 이 산화하는 평형이 좀 더 세포질보다 마이토콘드리아 쪽에서 NADH 쪽에 기울어져 있다. 자, 세포질은 NADH 평형이 이쪽으로 좀 더 상대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NADH 이쪽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죠? NAD 플러스 쪽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NADH 만들려면 전체 반응이 델타 G가 0보다 큰 반응이 된다. 델타 G가 0보다 작아야지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델타 G가 0보다 작은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방향으로 만들려면 아쉽지만 세포질의 NADH로부터 받은 전자를 셔틀 글라이드로 3포스페이트 셔틀이 누구에게 넘겨준다? FAD에게 넘겨준다. 결국 글라이드로 포스페이트 셔틀에 의해서 세포질의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FADH2로 바뀌었다. 그 두 개의 세포질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저렴한 FADH2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죠? 바뀌게 되었다. 이건 마치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잘 못 가셔가지고 저도 잘 못 가는데 잘 실감이 안 오지만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간다 그럴 때 환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 때는 비싸게 사고 달러를 팔 때는 싸게 팔죠, 그죠? 뭐 요즘 1,200원 정도 하면은 살 때는 1,250원에 사서 남은 걸 가져와가지고 다시 환전하려면 1,100원에 뭐 환전해.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돈이 없어져요, 저절로. 제가 이제 연구년 할 때 한국에서 받은 왕십리에서 받은 월급을 미국으로 환전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 환율표를 볼 수밖에 없죠. 가능하면 달러가 쌀 때 보내는 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보내는 사람한테는 유리하니까 그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IMF 때 미국으로 나와가지고 미국에 1년 있는 동안 미국에서 받은 돈을 월급으로 포스닥으로 일하면서 월급으로 받은 돈을 거의 뭐 혼자 나와가지고 중국인들과 같이 같은 랩에 있는 외국인들과 같이 작은 방에서 같이 살면서 돈을 거의 다 모았어요. 근데 그때 달러가 1,000원 하다가 IMF 때 2,50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한 1년치 월급을 그대로 모으고 한국으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지금 기반으로 집도 사고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환율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니까 한국의 US 코리안 원으로 바꿨다가 이때 손해보고 다시 바꾸면서 왔다 갔다 한 10번 하면 돈이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FAD로 세포질의 NADH를 FADH2로 마이토콘드리아는 FADH2로 세포질의 NADH를 바꾸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마치 해외여행할 때, 웃돈 살 때, 팔 때 환율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손해보는 셔틀인 글라이즈럴 포스페이트 셔틀 어디서? 브레인과 스켈레탈 머슬젤에서 다시 정리하면 세포질의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의 FADH2로 전환된다. 자, 반면에 손해 안 보는 셔틀 있죠? 어느 세포라고 했어요? 리버, 키드니, 핫셀,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하나는 우리 TCA 사이클에서 아주 자주 본 말레이트라는 유기산이고 또 하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스파르테이트죠. 말레이트와 아스파르테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일단 우리 옥살로아세테이트 구조 알아들으라고 그랬죠? 제가 탄소 4개짜리 유기산 중 가장 유명한 옥살로아세테이트죠. 일단 그리려면은 유기산이니까 옥살로아세테이트 COOH가 2개씩 있어요. 그럼 CO-를 그려도 되죠? CO-, 카르복실 에시드 그룹 2개 있고 한쪽 탄소는 CH2, H2 2개 그리고 한쪽에 여기 카르보닐, 카본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뭐지? 옥살로아세테이트. 자,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여러분 TCA 사이클이 우리 앰피볼릭 하다고 그랬죠? 앰피볼릭. TCA 사이클이 얘가 그 파이루베이트를 갖다 아세틸 코일을 전환시켜 가지고 CO2로 분해시키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TCA 사이클의 인터미디에이트 중간 물질들이 착출되어 가지고 아미노산 같은 걸 만드는 데 쓰인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3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파이루베이트 그리고 3개의 아미노산 알라닌 그리고 글루타믹 애시드 그리고 아스파르틱 애시드. 자, 그래서 옥살로아세테이트 여기에 카본을 NH3로 바꾸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스파르테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아스파르테이트하고 요즘 우리가 즐겨하는 오징어 게임의 원어로 저 어렸을 땐 깜보라고 그러는데 깜보. 요즘은 깐부라고 그러는 깐부. 우리 동네에서 깜보라고 그러는데 깜보. 자,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아스파르테이트하고는 깐부 서로 요거 하나만 바꾸면은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아스파르테이트로 되죠. 또 하나 깐부인 게 뭐였어요? 글루타메이트하고 알파 키토글루타이트하고 서로 깐부다. 얘도 역시 이 알파 키토 그룹을 알파 아민 그룹을 바꾸면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글루타메이트로 된다. 자, 이걸 다시 리콜하고 이 셔틀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옥살로아세테이트. 아까 탄소 4개짜리 유기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옥살로아세테이트 외우더라고 그랬죠. 주죠. 옥살로아세테이트. NADH로부터 역시 이 셔틀의 목적은 뭐예요? 세포질의 NADH를 이번에는 손해 안 보고 마이토콘드리아의 NAD 플러스에게 전달해서 NADH를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NADH를 만들어준다. 그 얘기죠. 어느 세포에서? 리버, 키드니, 하트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세포질의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만들어진 NADH를 그렇죠? 파이루베이트가 생겨날 때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만들어진 NADH를 여기 있는 전자를 뽑아서 옥살로아세테이트에게 준다. 자, 옥살로아세테이트 알파 키토 그룹 있죠? 이제 전자를 받으면 이 알파 키토 그룹이 어떻게 될지 당연히 아시죠, 그죠? 알파 키토 그룹이 옥살로아세테이트의 전자를 받으면 여기에 전자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더블 본드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키토 그룹이 알코올 그룹으로 바뀌겠죠? 키톤 그룹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면은 알코올로 되고 그렇죠? 자, 알코올 산화되면은 뭐가 돼요? 알데하이드. 그렇죠?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은 카르복실 에시드, 그죠? 요걸 단계 잘 알아들어 있어요. 카르복실 에시드가 환원되면 알데하이드가 환원되면 알코올. 자, 알데하이드가 알파 키토 그룹, 케톤 그룹, 알데하이드를 포함한 거 케톤 그룹, 그죠? 케톤 그룹이 끝쪽에 있으면 알데하이드, 분자의 끝쪽에 있으면, 그죠? 끝쪽에 있으면 알데하이드는 끝쪽에 있는 게 아니라 탄소가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끝은 아니니까 케톤 그룹. 그래서 여기가 환원되어 가지고 여기 OH가 됐죠. 알코올이 됐죠. 그래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말레이트로 됐어요. 말레이트. 자, 이 셔틀의 이름은 뭐예요? 말레이트 아스팔테이트 셔틀이죠. 그러니까 말레이트가 일단 들어간다. 전자 2개를 NADH로부터 받아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말레이트로 환원된 후에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간다. 세포질에 있는 말레이트가 전자를 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말레이트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가 가져온 셔틀 안에 있는 전자 2개를 내려놓아야겠죠.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이번엔 누구한테 준다? 손해보지 않고 NAD 플러스에게 준다. 그러면은 NAD 플러스가 전자를 2개 받아서 NADH가 되고, 자, 1대1로 교환이 됐죠. 세포질의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의 NADH로 교환이 되었어요. 손해보지 않고. 그러면 다시 말레이트가 옥살로아세테이트로 환원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다이헤드록시 아세톤 글라이세롤 포스페이트 셔틀에서는 얘가 다시 나가면 되면 대강 돌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옥살로아세테이트는 나가지를 못하고 왜?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옥살로아세테이트 직접 나와가지고 다시 여기로 가면 이거 훨씬 간단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옥살로아세테이트를 통과시키는 채널이 일단 없고 또 하나 아마도 시험에 나올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지. 물론 인터넷 검색하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 어느 게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워낙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논문도 많고 뭐 그런데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세포마다 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론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왜 이 말레이트 아스팔테이트 셔틀이 왜 말레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 셔틀이 아니고 옥살로아세테이트 셔틀이면 그냥 옥살로아세테이트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면 이게 아주 간단할 텐데 왜 옥살로아세테이트 셔틀이 아니고 말레이트 아스팔테이트 셔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저한테 메일 보내서 아무래도 모르겠는데 물어보지 마시고 답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답이 내가 생각하는 답이 항상 맞는 건 아니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상황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세포질마다 세포 종류마다도 다르고 생물 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어요. 다만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냐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묻는 거죠. 그죠? 어쨌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직접 나가면 좋겠는데 못 나가니까 아까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누구하고 깜부라고 그랬죠? 아미노산의 한 종인 아스팔테이트하고 깜부라고 그랬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자기의 알파 키토 그룹을 알파 아미노 그룹으로 익스체인지 하면서 아스파르테이트라는 아미노산으로 전환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대신 이 옥살로아세테이트에게 아미노 그룹을 줄 놈이 있겠죠. 줄 놈이 누구야? 글루타메이트라는 아미노아시드. 글루타메이트는 옥살로아세테이트에게 아민 그룹을 주고 이 반응은 뭐예요? 트랜스 아미네이션이죠. 트랜스 아미네이즈라는 효소가 이거를 여기를 이 반응을 촉매하겠죠. 여기 있는 아민 그룹을 얘한테 주고, 그렇죠? 그럼 자기는 아민 그룹이 떨어지니까 뭐가 돼요? 글루타메이트의 깜부인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로 전환된다. 자, 그래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아스팔테이트로 됐으니까 아스팔테이트는 이제 이 셔틀의 이름이 뭐였어요? 말레이트 아스팔테이트 셔틀. 아스팔테이트는 전자를 2개 가진 상태로 전자를 2개 가지고 있다고 치는 거죠. 전자를 2개 줬으니까 전자가 없는 상태로 전자를 2개 가진 상태로 들어왔으니까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전자를 가지고 말레이트로 돼서 들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옥살로아세테이트 전자를 주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됐으니까 지금 전자가 없는 상태죠. 전자가 없는 상태, 전자를 내려놓은 상태, 전자를 내려놓고 NADH를 만든 상태죠. 아스팔테이트의 형태로 옥살로아세테이트의 깜부인 아스팔테이트로 전환이 된 형태로 얘는 이제 셔틀을 타고 세포질로 다시 나간다. 세포질로 다시 나가면은 아스팔테이트가 누구로 전환돼야 되겠어요? 이번엔 다시 옥살로아세테이트로 전환돼야겠죠? 아스팔테이트란 아미노산이 옥살로아세테이트로 전환돼야 되는데 아스팔테이트는 아미노산이니까 여기 보면 옥살로아세테이트는 아민그룹이 없죠? 아민그룹을 떼어내야 돼요. 아민그룹을 떼어내면은 아스팔테이트의 깜부인 옥살로아세테이트로 전환이 다시 되고 똑같은 반응이 반응이 세포질과 마이토콘드리아의 서로 반대 방향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아스팔테이트는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바뀌게 되고 이번에는 이 아스팔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 그룹을 누가 받아야 되죠?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세포질의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받는다. 그럼 세포질의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글루타메이트라는 여기 이 알파 키토 그룹에 여기에다가 아민 그룹을 붙였으니까 세포질의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글루타메이트로 전환되게 된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 이 사이클이 계속 돌면은 세포질에서는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글루타메이트로 바뀌니까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의 양은 줄고 글루타메이트의 양은 세포질에서 늘어나겠죠. 반면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면은 글루타메이트의 양은 글루타메이트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로 바뀌니까 글루타메이트의 양은 줄고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양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계속 돌면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양은 늘어났으니까 마이토콘드리아의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채널을 통해서 세포질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세포질에서 올라간 글루타메이트는 다시 이 채널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러한 프로테인을 뭐라고 그래요? 연신할 프로테인은 두 개의 서브스트레이트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키죠. 하나는 세포질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쪽으로, 또 하나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 바깥쪽으로. 자, 여기서 보면은 위에 있는 놈은 이 보라색 친구는 세포질의 말레이트를 마이토콘드리아 안쪽으로 보내고, 마이토콘드리아의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를 어디로 보내요? 세포질 쪽으로 보내죠. 얘는 뭐라고 불러요? 방향이 다르게 수송하는 거. 안티폴터. 그래서 이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안티폴터로 이루어졌다. 하나의 안티폴터는 말레이트와 아스파르테이트를 이동시키는 안티폴터. 말레이트와 아스파르테이트는 말레이트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를 통과시키는 안티폴터. 또 하나의 안티폴터는 아스파르테이트와 글루타메이트를 통과시키는 채널. 이렇게 복잡한 걸 다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 없죠. 지금 딱딱 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 옥살라스테이트가 나가지 못한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미노 그룹을 받아서 아스팔테이트로 변신한다. 그것만 딱 생각하면 이 밸런스를 맞춰보면 전체가 다 밸런스가 맞춰 돌아가게 돼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안티폴터가 두 개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아미노산이 아닌 유기산. 얘는 둘 다 말레이트하고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둘 다 TCA 사이클의 인터미디에이트죠. 걔를 통과시키는 녀석 하나 있고, 얘는 아스팔테이트와 글루타메이트, 둘 다 아미노산만 통과시킨다. 약간 구조적인 차이가 있겠죠. 왜? 아미노산은 이 아민 그룹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을 테니까 저 채널에 구조적인 차이가 아무래도 있겠죠. 플러스 차지가 띄지 않은 물질을 통과시키는 이 채널하고 이 아래 채널은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그림 전체를 외우지 않아도 딱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딱 옥살라스테이트를 시작해서 세포질의 옥살라스테이트가 NADH로부터 전자와 수소연을 받아서 뭘로 환원돼? 말레이트로 환원돼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NADH를 만들고 자기가 다시 옥살라스테이트로 산화되었는데, 이 옥살라스테이트가 무언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이유로 세포질로 다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셔틀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옥살라스테이트는 자기 깜보 아미노산인 아스팔틱 애시드로 바뀌게 된다. 그럼 누구한테 아민 그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민 그룹을 주는 게 누구다? 글루타메이트.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여기가 쉬워요. 아스팔테이트, 글루타메이트 둘 다 20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에스틱한 아미노산 딱 두 개 있죠. 아스팔테이트하고 글루타메이트. 그렇죠? 아스팔테이트, 글루타메이트는 에스틱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질도 비슷해요. 아스팔틱 애시드는 원 레터 심볼로 D, 글루타메이트는 원 레터 심볼로 E예요. 서로 굉장히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스팔테이트가 왜 D일까? 제가 예전에 1학기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스파르릭 애시드, 영어식으로 발음할 때 아스파르릭 약간 발음을 굴리면은, 물론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아스파르틱 애시드 뭐 이렇게 되겠지만 미국식 영어로 발음하면 이게 약간 아스파르릭 애시드 뭐 약간 이 발음이 무너지면서 D에 가까운 발음이 난다. 그래서 아스파르테이트를 원 레터 어브리비에이션 한 글자로 줄여서 얘기할 때 D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썰인지 뇌피셜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스파르틱 애시드가 아미노산 한 글자로 D고, 글루타메이트는 왜 E냐? 물론 글라이신이 G를 가져갔기 때문에 G가 못 되고 E가 됐는데, 그보다 더 심증 더 확실한 이유는 워낙에 아스파르틱 애시드하고 둘 다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R그룹의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성질이 비슷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A, B, C, D, E, 바로 D 옆에 있는 E라는, 워낙 가까우니까 아스파르틱 애시드하고 글루타믹 애시드는 워낙 가까운 아미노산이니까 하나는 D이고 하나는 E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스파르테이트와 글루타메이트를 동시에 통과시키는 채널, 얘는 말레이트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를 통과시키는 채널 반. 하지만
방향은 두 개 다 반대다. 아스파르테이트는 하고 글루타메이트가 이동하는 방향 반대, 말레이트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이동하는 방향 반대. 두 개의 안티포터로 이루어진 셔틀 시스템입니다. 안티포터 알죠? 통과시키는 물질이 두 개인데 방향이 서로 반대면은 안티폴터, 안티폴트, 폴터.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안티폴트, 그죠? 반면에 두 개의 방향이 같으면 뭐라고요? 심 혹은 심, sy, 심폴트, 그죠? 안티폴터와 심폴터. 그래서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은 두 개의 안티폴터로 이루어진 셔틀이다. 자, 됐죠? 말레이트는 아민그룹기가 없기 때문에 도우미로 글루타메이트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까지 등장한다. 뭐 이거 이 말풍선보다 여기서 제가 옥살라스테이트 따라가면서 그죠? 옥살라스테이트 들어왔는데 옥살라스테이트가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셔틀이 이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이제 알겠지? 글라이세롤 포스페이트 셔틀을 써서 세포질의 NADH를 마이토콘드리아의 FADH2로 할인하는 뇌세포 골격근은 theoretical maximum yield가 포도당, 이렇게 그린 포도당이죠. 포도당 하나당 36개의 ATP. 반면에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을 이용해서 세포질의 NADH를 갖다가 마이토콘드리아 NADH를 손해보지 않고 이동시키는 liver, kidney, heart cell, 신장, 간장, 심장 요 세포는 38개의 ATP. 왜? 여기서 왜 36개냐?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FADH2로 할인이 되니까 세포질에 있는 NADH 두 개가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FADH2 두 개로 할인이 되죠. NADH 하나당 ATP 3개 만들 수 있으니까 원래 6개 ATP인데 얘는 FADH2는 하나당 전자를 6개밖에 수소연을 6개밖에 이동 못 시켜가지고 ATP를 2개밖에 못 만드니까 4개의 ATP죠. 그래서 2개의 ATP 차이가 난다. 그래서 원래는 38 ATP인데 2개의 ATP를 빼니까 그죠? 36의 ATP밖에 안 만들어진다. 그렇죠? ATP 2개를 손해본다. 누가? 글라이세롤 포스페이트 셔틀이. 자, 그동안 해당 작용부터 TCA 회로 전자전달기까지 다 잘 배웠습니다. 지질대사, 아미노산 대사, 핵산 대사 등 다른 생체 거대 분자들의 대사도 중요할 텐데 굳이 이 탄수화물 포도당 대사의 강의에 큰 비중을 할애하시는 이유가 뭐입니까? 물론 여러분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생화학책을 봐도 이 탄소 대사가 가장 더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야 생물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메인이 카보하이드레이트 메타볼리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다음 챕터에서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나머지 지질대사, 핵산대사 등은 나머지 책에서 생화학 시간에서 3학년 때 배울 생화학 시간에서 이경민 교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생화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레스피레이션에서 의해서 형성된 마이토콘드리얼 인너 멤브레인 안팎의 프로톤 그레디언트는 다음에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이온의 불균등한 분포를 통한 인너 마이토콘드리얼 멤브레인 안팎의 일렉트로케미컬 멤브레인 포텐셜 차이 그죠? 한쪽은 플러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번째는 수소이온 pH 차이죠. pH 차이 그죠? pH가 이쪽이 더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가 pH가 더 낮겠죠.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이런 두 가지 효과는 각각 독립적으로 혹은 같이 마이토콘드리아의 물질 수송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요 발리도마이신이라는 아이오노4라는 게 이제 이온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만화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시험 문제 냈었는데 이건 약간 좀 응용한 문제고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 사라스 요 논문을 찾아보시고 논문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 LMS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하지만 뭐 학교에서 로그인해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다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논문 찾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안 해보신 분들은. 자, 마이토콘드리얼 레스피레이션을 요 만화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얘는 뭐 마이토콘드리아를 공부하고 싶은 이런 분들 별로 없겠지만 마이토콘드리아를 공부하고 싶은 대학원에 가고 싶은 그런 친구예요. 자, 마이토콘드리아를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얘는 뭐 대학원 랩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다. 이 로테논이라는 물질이 마이토콘드리아의 레스피레이션을 억제한다고? 로테논 이런 거 실제로 실험실에 있어요. 로테논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마이토콘드리아의 로테논, 야, 이름이 자 보시면 로테논이죠. 로테논. 여기 보시면 여기 케톤 그룹이 있죠. 여기 그래서 이름이 로테논이에요. 그렇죠? 아세톤 케톤 그룹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우리 뭐 200만 구독자를 가진 헬스 유튜버가 뭐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머슬을 빌드업했냐, 뭐 호르몬 테라피를 받았을 거다, 뭐 그렇게 뭐 저격하시는 분이 있었죠. 걔네들이 그래서 머슬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받는 물질들이 뭐 테스토스테론, 이게 남성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 보면 실제로 이렇게 케톤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중에. 그렇죠? 이거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라다이올, 이게 에스트로겐인데 얘는 올, 그래서 얘는 산소 OH 그룹이 분자를 다 전체 모양 기억을 못 하는데 이 OH 그룹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이 오온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 케톤 그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테논 이렇게 생겼어요. 로테논이란 물질이 마이토콘드리아의 레스피레이션을 억제한다고? 로테논이 과연 어떤 메커니즘으로 마이토콘드리아의 레스피레이션을 저해하는 걸까 공부해봐야지. 물론 공부하면 여러분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어요. 물론 한글 위키피디아는 잘 안 나와 있고 영어 위키피디아에 잘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로테논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뭐 O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하이드로포빅한 이런 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약간 하이드로필릭한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요 멤브레인 안에 들어가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가 멤브레인 안에 끼워져 가지고 복합체 원에서 코엔자임 Q로의 전자 전달을 내가 인터셉트한다. 뭐 자세한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고 뭐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결국은 콤플렉스 원에서 NADH가 저자를 받아가지고 콤플렉스 원을 통해서 이 코엔자임 Q에게 넘기죠. 근데 코엔자임 Q에게 넘기지 못하게 중간에 받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쓸지 모르겠지만 저 대학교 때는 뭐 학점이 안 좋으면은 뭐 엄마한테 혼나는 그런 마더 컴플렉스 그런 어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때 성적표가 집으로 배달이 되는데 요즘은 뭐 성적표가 뭐 우편으로 오질 않죠. 다 뭐 인터넷으로 뜨고 뭐 부모님이 그걸 열람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으로 배달이 오니까 갑자기 기말고사도 끝났으니까 이제 대학생 때 술 먹고 막 놀겠죠. 술 먹고 잘 놀다 말다가 큰일 났다고 집에 들어가겠다고 일찍 집에 가는 거. 왜? 오늘 성적표가 집에 들어온 날이라서 집에서 성적표를 인터셉트 해야 된다. 그때마다 인터셉트라는 게 일종의 농구 같은 스포츠에서 공을 이게 패스하는 공을 빼앗는 그런 많이 쓰이는 용어잖아요. 인터셉트라는 단어가 좀 아까 생소한데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걸 때 배웠었는데 여기도 역시 전자를 인터셉트한다. 누가 로테논이 컴플렉스 1으로부터 코엔자임 Q로 가는 전자를 인터셉트하기 때문에 이 전자 전달이 도중에 깨져버린다. 전자 전달기가 두 번째 스텝에서 막혀버리니까 결국은 전자 전달이 안 되니까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즉 ATP가 만들어지지 못한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충분한 ATP를 만들지 못하니까 세포가 죽게 되죠. 그래서 로테논을 함유한 콩과 식물을 갖다가 막 으깨어가지고 이 물에다 막 풀면은 이 물고기들이 질식하는 거죠. 질식하는 게 뭐예요? 산소를 호흡을 못한다. 산소는 아가미를 통해서 물에 녹은 산소가 혈액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산소까지 전자가 오기 전에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질식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질식할까? 그렇죠? 산소까지 전자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로테논에 오염된 물고기를 사람이 먹어도 될까? 나는 사람이 피부나 장에서 잘 흡수가 안 돼요. 물고기에서 흡수가 잘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먹으면 안 된다. 자, 로테논 말고도 마이토콘드리아 레스피레이션을 저해하는 ATP의 생성을 줄이는 물질이 많다. 제일 가장 유명한 게 DNP, 다이니트로페놀, 그래미사이딘, 사이딘 여러분 뭐 인섹티사이드 이게 뭐예요? 이 살충제죠, 살충. 뒤에 사이드가 붙으면 뭘 죽인다 그런 뜻이죠. 그래미사이드 뭔가를 죽이는 뭔가 굉장히 톡식한 물질일 것 같아요. 톡식한 물질 맞아요. 그래미사이드는 아이오노4라는 건 단백질로 이루어진 일종의 파이프 같은 구조인데 얘가
딱 처리하면 이게 마이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에 어떻게 지가 딱 운 좋게 박혀가지고 물론 구조가 여기 전체 표면의 아미노산 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여기 들어가면 딱 안정화될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박히는 거겠죠.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 파이프처럼 박혀서 전자전달기가 기껏 만들어 놓은 수소이온 농도 구배를 없애버린다. 이 안에 막강 공간에 수소이 잔뜩 쌓여 있는데 얘가 딱 박히면은 얘를 구멍을 통해 가지고 수소이온이 밖으로 나와버려 가지고 기껏 만들어 놓은 프로톤 그레디언트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기껏 만들어 놓은 게. 그렇기 때문에 프로톤 그레디언트가 깨지니까 프로톤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ATPase가 F0, F1 ATPase가 활동을 못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이니트로페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을 통과해서 왕래하면서 수소이온을 이동시켜서 보시면 다이니트로페놀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토콘드리아 안쪽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수소이온과 결합해가지고 여기 O-가 OH가 되죠. 다이니트로, 나이트로 그룹이 두 개 붙어 있는 피놀. 피놀이 뭐예요? 벤젠 링에 OH가 붙어 있는 피놀이죠. 피놀인데 네이트로 그룹이 두 개 붙어 있는 피놀. 얘가 역시 하이드로포빅하게 생겼으니까 납작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너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을 통과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여기 다시 수소이온을 떨어뜨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껏 만들어 놓은 수소이온 농도 구배를 깨버리는 놈이다. 얘도 역시. 다이니트로페놀의 경우 ATP 합성을 저해해요. 당연히 ATP 합성을 저해하겠죠. 수소이온 농도 구배를 깨버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많이 못 만드니까 많은 팻을 분해하죠. 그러니까 제품은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이만큼의 아세틸 코일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NADH를 잔뜩 만들었으면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전자 전달기에서 전자를 전달하면서 ATP를 만들 텐데 ATP가 왜 안 만들어지지? 희한하다. 더 많은 당분도 분해해서 뭐 파이루베트도 분해해서 아세틸코일 만들고 팻도 분해해가지고 뭐 베타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아세틸코일 만들어가지고 잔뜩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하지만 ATP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팻을 분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은 팻을 분해할 수 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 1930년대 굉장히 옛날이죠. 90년 전이죠. 살 빼는 약으로 실제로 쓰였어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교수님 그거 안 쓰냐? 다이니트로페놀 딱 먹으면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ATP가 안 만들어지니까 일종의 우리 마이토콘드리아를 속이는 거죠, 그죠? 계속 DNP만 다이니트로페놀만 먹으면은 ATP가 안 만들어지니까 팻이 계속 분해되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쪼쭉 빠지지 않을까? 다이니트로페놀을 살 빼는 약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글쎄요, 하긴 부작용이 있지 않겠죠? 자, 다이니트로페놀을 이용하면 전자전달기에서 기껏 만들어 놓은 수소이온 농도 9배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레디언트, 농도 차이란 뜻이에요. 그레디언트는 좀 더 익숙한데 9배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마이토콘드리아 내막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 농도 9배가 일종의 에너지로 ATP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다이니트로페놀 때문에 그 에너지가 ATP 형태로 저장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에너지가 나긴 나겠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NADH로부터 전자전달기를 전하지 않고 직접 전자를 갖다가 O2에다가 전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에너지가 한꺼번에 너무 갑자기 많이 방출돼가지고 밖으로 열 에너지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 경우도 결국 수소이온 농도 9배, 프로톤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ATP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니까 뭔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쉬운 게 뭐야?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뭔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그래서 바로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살 좀 빼려고 DNP 투여받았다가 막 체온이 막 45도 가까이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프로톤 그레디언트를 무너뜨려서 기껏 만든 전자전달기에서 만든 프로톤 그레디언트 수소이온 농도 구배를 무너뜨려서 그 프로톤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ATP 합성을 억제하는 약자를 뭐라고 부른다? 언커플러, 커플 브레이커. 친구들이 자기는 싱글인데 솔로라는 말은 좀 이상해요. 나는 싱글인데 혼자 있는데 친구들만 커플이다 짜증난다 그래서 맨날 커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런 친구들 뭐라고? 커플 브레이커. 이런 말을 쓰는 표현은 그러지 말고 좀 더 간단하게 언커플러라서 언커플러. 커플을 서로 떼어놓는다. 이건 뭐예요? 수소이온 농도랑 ATP 합성이라는 두 가지 프로세스를 서로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더 이상 ATP 합성에 쓰이지 못하게 언커플 시킨다. 언커플링 프로테인은 통로를 만들어서 프로톤 그레디언트를 없애는 단백질이다. 아까 배웠던 아이오노4 같은 거 이런 것들, 그죠? 특히 언커플링 프로테인은 포유류의 갈색 지방 조직, 브라운 팻 티슈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fat. 여러분들 보시면 fat을 언제 많이 봐요?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fat 보죠. 꽃등심 먹을 때 fat 보죠. 또 어떤 거 있을까? 여러분 뭐 치킨 먹을 때 노란 fat을 보죠. 되게 fat들이 색깔이 하얗고 노랗고 그런데 어떤 fat은 검은색 fat이 있어요. 왜? fat셀 안에 요즘 fat이 세포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거기다 fat도 하나의 세포 안에 뚱뚱한 세포 안에 fat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세포막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fat셀은 갈색으로 보인다. 왜?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아서.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으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사이토크롬들이 많겠죠. 사이토크롬, A1, 뭐 A3C, C1 뭐 이런 거 많죠. 그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죠, 힘. 햄그룹. 자,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적혈구가 있기 때문에, 적혈구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빨갛게 보이는 헤모글로빈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철이온이 산화되어서 들어있기 때문이죠.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이온과 마찬가지로 사이토크롬에 있는 철이온도 역시 빨갛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이 사이토크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팻셀은 빨갛게 혹은 까맣게 브라운 이렇게 보인다. 화이트 팻셀은 희게 보이는데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은 브라운 팻셀은 갈색으로 보인다. 갈색 지방 조직에 있는 브라운 팻셀의 마이토콘드리아는 ATP 합성보다 열 생산에 특화된 마이토콘드리아다. 그래서 브라운 팻셀은 지방을 산화시켜서 열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동면하는 뭐 동물들 있죠, 뭐 다람쥐, 뭐 곰 이런 애들은 브라운 팻셀을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가 발열을 해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죠, 자는 동안. 브라운 팻셀의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는 언커플링 프로틴이 존재해서 프로틴 그레디언트를 줄여준다. ATP를 만들어주는데 ATP를 못 만드는 거죠. 그 대신 열을 만든다. 그렇죠? 겨울잠을 자는 동물에게 유용하게 쓰인다. 자는데 ATP 별로 필요 없으니까 열만 내자. 이거 사람도 어렸을 때 애들은 추위 안 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추위를 안 타다가 나이 들면서 추위를 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별로 추위를 안 타가지고 이거 반팔 입고 다니는데 저는 브라운 패스가 없어서 대신 화이트 패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인슐레이션 단열이 잘 돼 있어서 추위를 안 탄다 그런 거죠. 오늘은 약간 7분 정도 지났는데 10분만 쉬고 2시 7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챕터 6 광합성 포토신테시스. 지금까지는 우리가 캐타볼리즘을 배웠죠. 가장 대표적인 탄수화물인 글루코즈가 이제 쪼개져서 파이루베이트로 되고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코일로 전환돼서 TCA 사이클에 들어가서 환원된 조효소의 에너지인 NADH와 FADH2를 만들고 이것들이 전자 전달기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에게 전자를 전달하면서 만들어진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의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즉, 큰 분자, 아주 크지는 않지만 비교적 큰 분자인 포도당을 쪼개서 그걸 CO2로 날려버리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캐타볼리즘, 이화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애나볼리즘, 광합성, 빛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 그렇죠? 빛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합성한다, 그죠? 뭘 만들까? 당분을 만들겠죠, 그죠? 당분. 뭐 포도당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포도당을 만든다기보다는 전분을 만들어요. 전분과 설탕을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든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전분과 설탕을 만든다. 고 미리 알아두시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합성 둘러보고 광의존적 반응, 빛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반응. 어떤 책에서는 명반응이라고 얘기했죠. 명반응. 그리고 뭐 빛이 없어서 일어나는 암반응. 근데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광합성의 부작용인 사이드 이펙트인 포토 레스피레이션, 광호흡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태양의 핵 융합 에너지가 없으면 지구상에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죠.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한다. 결국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들이 공중에 있는 CO2를 고정해서 여러 가지 탄수화물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종속 영양 생물, 우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생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 식물세포의 소기관인 엽록체, 클로로플라스트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학기 때 배웠었죠? 사이아노박테리아. 얘가 지구의 운명을 완전히 커다랗게 바꿨죠. 얘가 물을 쪼개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서 지구상의 산소 농도를 올리면서 여러 가지 현기성 동물들, 현기성 생물들, 언에어로브, 그렇죠? 언에어 언에어로브 또 facultative가 아니라 obligatory 하면 의무적인 뭐 그런 뜻이죠. 얘는 산소가 있으면 절대 안 들어오는 애들. 얘네들이 다 멸종하거나 아니면 산소가 없는 저 땅속 깊은 쪽으로 숨게 되었죠. 그래서 지구상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게 누구죠? 예. 사이아노박테리아의 등장 때문에. 얘가 사실 엽록체의 전신이에요. 얘가 식물세포의 전신에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엔도심바이오시스 내부 공생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엽록체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엽록체. 자, 그래서 엽록체를 다시 들여다볼까요? 여기 마치 럭비공처럼 생긴 녹색 럭비공처럼 생긴 엽록체. 나는 식물세포 안에서 광합성을 수행하는 엽록체 클로로플라스트야. 마이토콘드리아처럼 여기 겹이 두 개죠. 한 겹, 두 겹. 외막, 내막, 아우터 멤브레인, 인너 멤브레인의 두 겹의 인지질 이중층. 그래서 인지질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네 겹. 그렇죠? 이거 제3의 막 구조인 이 안쪽을 우리 마이토콘드리아 안쪽은 뭐라고 불렀죠? 이 안쪽은 우리가 루멘이라고 하죠. 루멘. 그런데 이 크로노플라스트의 안쪽은 우리가 스트로마라고 해요. 스트로마. 왜 루멘이라고 하지 않느냐? 루멘은 여기 요 안에 보면 요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제3의 막인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이루어져 있는데 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요 안쪽을 루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 안쪽을 여기는 루멘이라고 안 하고 스트로마라고 한다. 그렇죠? 루멘과 스트로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틸라코이드 막으로 이루어졌다. 틸라코이드가 쌓인 형태,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하고 틸라코이드가 쌓인 형태 하나를 그레넘은 싱귤라, 그렇죠? 단수는 그레넘이 여러 개 있으면 그라나, 플루럴, 그렇죠? 복수, 그렇죠? 복수는 그라나, 그레넘, 그레넘, 그렇죠? 틸라코이드. 스트로마는 엽록체 내부의 공간으로 이곳에서 CO2를 고정하는 작업이 일어난다. 실제로 CO2를 고정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작업은 어디서?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NADH가 아니고 NADPH하고 거의 같은 그러한 놈이요.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어 있는 거죠. NADH를 보면 예전에 여러분은 그냥 조효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NADH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버리면서 그죠? NAD 플러스로 환원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이 전자가 가지고 있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환원된 조효소는 여러분이 ATP처럼 하나의 에너지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틸라코이드 안에서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NADPH라는 환원된 조효소의 에너지 형태, 그리고 또 하나의 직접 쓸 수 있는 코인 같은 에너지 형태인 ATP 두 가지를 다 만들어낸다. 뭐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NADH가 가지고 있는 이 빠방한 전자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했죠. 하지만 ATP를 직접 합성하는 것과 커플시키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이용했어요?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 전자기를 통해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아우터 멤브레인과 이너 멤브레인, 두 개의 멤브레인 안쪽에 수소이온 농도를 쌓아놓는 방법을 이용했죠. 마치 댐에다 물을 쌓아놓듯이. 이 틸라코이드, 엽록체의 틸라코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아우터 멤브레인과 이너 멤브레인 사이에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 막간 공간에다 수소이온을 쌓아놨지만 이 엽록체에서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안쪽에다가 수소이온을 쌓아놓는다. 그래서 활성화된 전자를 이용해서 여기 역시 활성화되는데 이번에는 이 활성화된 전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빛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쪼개지면서 나온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NADH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전자가 나오게 되는데 빵빵한 에너지가 가진 전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빛 에너지가 직접 전자의 준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전자를 빠방한 에너지가 많은 전자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전자를 역시 이동시키면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들고 마이토콘드리아와 유사하게 역시 이 수소이온 농도를 깨면서 기울기를 깨면서 ATP를 만들게 된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 아이 바보 같은 시리는 쓸데없는 데 자꾸 나와요. 정정해서 부르면 안 나오고 시리야 이러다 안 나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잘못 알아듣고 해야지. 자, 틸로코이드 막에서는 빛 에너지의 포획, 여기 빛 에너지를 받아들인 놈이 있죠. 전자 전달, 전자가 전달되고 있죠. 그리고 틸라코이드 내부로의 수소이온 이동, 수소이온 농도를 이용한 ATP 합성이 모두 일어난다. 자, 그래서 실제로 광의존적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요?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나고 광비의존적 반응은 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자, 공기 중에 CO2를 고정하기 위해서 고정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분자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CO2가 막 날아다니는데 이걸 갖다가 고체 분자에다 갖다 붙이는다. 갖다 붙이는데 CO2를 직접 붙이기는 힘들고 얘를 뭔가 환원시켜서 CO2는 탄소가 가장 많이 산화되는 형태죠. 얘를 환원시켜서 전자를 집어넣고 수소이온을 집어넣어가지고 좀 더 세포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게 뭐예요? 환원시킨다.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환원력, 리듀싱 파워가 필요하다. 리듀싱 파워가 모두가 리듀싱 파워를 가지고 있겠어요? 누구지? NADPH. 그렇죠? 얘는 사촌격인 NADH와 마찬가지로 역시 전자와 수소이온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놈이죠. 그래서 얘가 전자와 수소이온을 주면은 그걸 받고 딴 놈이 대신 환원된다. 그죠? 그래서 NADPH는 리듀싱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원력을 가지고 있다. 자, 광합성이라는 게 뭐냐? 광합성. 광합성이라는 게 뭐냐? 광합성이라는 건 결국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체인 CO2를 고체인 탄수화물의 형태로 고정, 픽세이션 시키는 거잖아. 픽세이션. CO2는 탄소가 최고로 산화된 형태이므로 광합성을 수행하는 세포는 CO2를 환원, 리덕션 시켜줘야 돼요. 물질을 환원시키면 무엇이 필요하냐? 물질을 환원시키려면 전자와 수소이온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CO2에게 전자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산화되어야 한다. 누군가 산화되어야 되겠어? 산소를 발생시키는 광합성의 경우에는 H2O가 산화된다. 우리 마이토콘드리아에서의 호흡에서는 누가 환원되었어요? 환원된 것, 전자를 받아가지고 O2가 환원돼서, 그렇죠? 환원돼서 물이 됐죠, 물, 그죠? 물이 됐죠. 반면에 광합성에서는 물이 산화되면서 이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두 개가 빠져나가면서 산소가 만들어진다. H2O가 산화되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전자가 나오게 된다. 산소 발생 광영양생물, 옥시제닉 포토트롭. 뒤에 트로프가 붙으면 뭐를 먹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포토트롭이니까 빛을 먹고 사는. 그리고 옥시주닉 하면 주닉 하면 뭐를 만들어낸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포토트롭. 빛을 먹고 살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생물은 물에서 전자를 빼앗고 산소 비발생, 앞에 A를 붙이면 뭘 못한다 그런 뜻이죠. 반대 먹었다. 에이녹시제닉 포토트롭스, 산소 비발생 광영양생물. 얘도 빛을 먹고 살게 사는데 얘는 광합성을 하긴 하는데 산소를 못 만드는 광합성을 하는 놈들이죠. 얘는 산소를 어디서 빼앗냐? 전자를 어디서 빼앗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온들에서 전자를 빼앗아서 CO2를 환원시키는 데 사용된다. 나는 산소를 만드는 oxygenic phototrope 사이아노박테리아, 그린 포토신테릭 박테리아, 퍼플 포토신테릭 박테리아 얘네들은 산소를 못 만드는 anoxygenic phototrope, 숙시네이트에서도 전자를 뺏기도 한다. 전자를 빼앗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NADPH와 NADH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해당 작용과 TCA 회로에서 기질로부터 빼앗은 전자는 누가 받아갔냐? NAD 플러스나 FAD가 가져갔죠. 그래서 세포 질환의 NAD 플러스의 농도는 NADH의 농도보다 약 100배 정도 높다고 했죠. 그래서 NAD 플러스는 굉장히 높은 레벨로 세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왜 NAD 플러스가 많아야지만 글라이콜라이시스는 모두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ATP를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ATP를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상식적이라보다 아예 머릿속에 딱 심어놓으세요. 세포질 안에는 무조건 NAD 플러스가 많이 존재한다. 왜? NAD 플러스가 많아야지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진행되니까. NAD 플러스가 없으면 글라이콜라이시스 진행 못해요. 해당 작용 진행 못해요. 그래서 fermentation, alcoholic fermentation, lactate fermentation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NAD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왜? 가만 놔두면 그때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가 안 되니까. 산소가 없는 경우. 그래서 NAD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fermentation 프로세스가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NAD 플러스는 항상 좀 많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 안에는 NAD 플러스가 NADH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동화작용, 물질 합성 대사의 경우에 이번엔 NAD 플러스가 아니라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환원된 형태인 NADPH가 되고 NADPH가 일단 전자를 받았다가 환원된 기질에게 넘겨주게 된다. 즉 TCA 사이클, 글라이콜라이시스와 같은 이화작용, 캐타볼리즘, 물질 분해 대사에는 NADH와 FADH2가 전자를 매개하는 것처럼 동화작용, 뭔가를 만드는 프로세스에서는 주로 NADPH가 주된 전자 매개체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산화되는 H2O로부터 오는 전자가 결국 NADP 플러스에게 전달되어서 NADPH가 만들어진다. NADH와는 약간 다른 놈이다. 뭐가 다를까? 별로 안 들어요. 나는 애나볼리즘의 동화작용의 슈퍼스타. NADPH님의 구조이다. 슈퍼라고 보다 슈퍼가 좀 더 발음에 가깝죠. 슈퍼스타. 인산기가 밑에 여기 하나 붙었어요. 여기 붙으면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으면 NADPH고 얘가 없으면 그냥 NADH다. 밑에 붙은 걸 빼면 NADH와 같은 구조이고 인산기를 빼면은 포스페이트를 빼면은 그리고 NADP 플러스 NADPH 페어의 표준 환원 전이도 역시 NADH 플러스 NADH와 같다. 이건 무슨 얘기냐? NADP 플러스가 전자를 싫어하는 정도와 NAD 플러스가 전자를 싫어하는 정도는 같고 NADPH가 전자를 주고 싶어하는 정도와 NADH가 전자를 주고 싶어하는 정도도 역시 같다. 능력은 같다. 하지만 왜 두 가지 시스템을 세포는 가지고 있을까?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네이처는 오랜 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쓸데없는 것은 굳이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죠.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건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로 통일하고. 왜? 그래야지만 훨씬 더 컴팩트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랜 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오랜 떠돌이 생활하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별로 없죠. 좀 버리는 게 미학이죠. 우리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다 버리고 가능하면 우리의 쥐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레퍼토리 같은 거는 적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왜 쓸데없이 똑같은 기능인 NADH와 NADPH 두 개를 가지고 있을까? 두 개의 이 리덕스 페어를 왜 가지고 있는 걸까? 같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까 얘기했듯이 NAD 플러스 NADH와 NADP 플러스 NADPH 리덕스 페어의 액면가 표준 환원 전이는 같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같다는 거죠, 결국. 즉 NAD 플러스와 제가 얘기했던 거, 이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정도도 서로 같다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DH와 NADPH 모두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쓰임새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의 쓰임새는 알고 있죠? NADH는 주로 캐타볼리즘에서 전자를 빼앗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NAD 플러스가 NADH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 왜? 얘가 주로 사용되니까. 반면 얘는 동화작용에서 쓰이기 때문에 전자를 줄 일이 많기 때문에 NADPH가 NADP 플러스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세포 안에서 산화된 놈은 NAD 플러스가 많이 존재하고 환원된 놈은 NADPH가 많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풀을 서로 따로따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리덕스 페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이처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쟤네 두 개의 리덕스 페어를 따로따로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아시겠죠? 자, NADPH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지요. 광의존적 반응, 빛이 있어야 일어나는 반응, 명반응이라고도 한다. 발별명, 빛이 있으니까, 그죠? 자, 앞 강의에서 광합성을 통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CO2를 환원시켜서 탄수화물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환원 반응에 쓰이는 조효소 NADPH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지요. 배웠어, 그래. 이제 광합성의 전반적인
전반전, 후반전을 할 때 전반전, 그죠? 우리 축구 전반전, 후반전 있을 때 전반전, 후반전. 그래서 전반전인 Light Dependent Reaction을 통해서 H2O에서 빼앗은 전자를 활성화시켜서 NADPH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NADPH가 왜 필요하다고? Reducing Power, 그죠? 환원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Reducing Power가 필요하기 때문에 Reducing Power를 가지고 있는 NADPH를 만들자. 그리고 그 와중에 ATP도 같이 만들자. 합성을 해야 되니까 뭔가 합성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레고 블락을 혹은 뭐 건프라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마찬가지로 작은 CO2를 환원시켜서 연결을 붙여가지고 큰 분자를 만들려니까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 환원력뿐만 아니라 ATP도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빛이 필요한 Light Dependent Reaction은 어디서 일어나요? 염록체 내부의 틸라코이드, 이렇게 노랗게 그린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일어난다. 염록체. 염록체가 없는, 아니 몸 하나가 전체가 하나의 염록체인 단세포 광합성 박테리아, 포토신테릭, 얘는 광합성 생체막, 포토신테릭 멤브레인이라는 세포막이 여러분들이 이 뱃살이 접히면 막 삼겹살 여기 막 여러 가지 주름이 잡히듯이 멤브레인이 안쪽으로 폴딩 돼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세포막이 내부로 함입되어 만들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틸라코이드처럼 이용해서 광합성을 수행한다. 뭐 그렇다고 알아두세요. 틸라코이드, 요 각각의 호떡 같은 납작한 호떡 같은 주머니를 갖다가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틸라코이드 안쪽을 틸라코이드 루멘이라고 한다 그랬죠. 실제로 수소이온 농도가 기울기가 생기는 곳은 요 안이죠. 여기 수소이온 농도가 올라가게 된다고 그랬죠. 빛 에너지가 때리게 되면, 자, 빛 에너지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빛 에너지를 받는 색소가 있어야겠죠. 색소가 특별한 파장에 특별한 색깔의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여러 가지 파장에 6가지가 아니라 수백만 가지의 파장을 가진 세울 수도 없을 많은 종류의 파장을 가진 백색광이 딱 때리면은, 예를 들어서 클로로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록색으로 보이니까 초록색을 제외한 파장들을 흡수하고 초록색만 반사하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까만색은 모든 걸 다 흡수하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고 흰색은 모든 걸 다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인다. 그 정도는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색소가 뭐다? 클로로필. 여러분들 분자 구조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링 구조가 있고 여기 뭐 이중 결합이 막 있고 이러면 이런 것들은 어느 특정한 파장을 흡수하고 나머지 파장은 흡수하지 않는다. 뭐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에 고리가 있고 이중결합이 많으면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고리가 있고 이중결합이 많죠. 자, 얘는 클로로필 A.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그림이에요. 이거 얘는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이렇게 된 건 여기는 이렇게 생략한 거는 다 이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는 거죠. 탄소가 있고 그리고 가능한 맥시멈 넘버의 수소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는 두 개 붙을 수 있죠.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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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2. 여기 몇 개일까? 끝이 보니까 CH3, CH3.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짝대기가 하나 있으면 여기가 CH3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클로로필 A는 여기가 CH3고 클로로필 B는 여기 알데하이드가 붙어 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클로로필 A와 클로로필 구조의 차이가 조금 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광계에 존재하는 색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클로로필 이외에 카로테노이드, 루테인 많이 들었죠. 루테인, 뭐 눈에 중요하다는 루테인, 뭐 약으로도 많이 먹어요. 파이코빌린 등의 액세서리 색소가 있다. 여러 가지 색소가 많이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틸라코이드 막 표면에는 저렇게 빛 에너지를 포집하는 광계, 포토 시스템이 존재한다. 요거 하나를 요 호빵 위에 붙어 있는 호떡 위에 붙어 있는 이 배지라죠. 배지. 여러분 뭐 배지 달고 있잖아요. 패치라죠. 패치.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광계 포토 시스템이라고 해요. 각 광계에는 왼쪽에 따온 그림과 같이 생긴 색소가 존재해서 빛 에너지를 포집한다. 그래서 이 광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광계. 자, 흡광도, Y축은 흡광도예요. 요 X축은 이 빛의 파장. 보나파초 노죽발, 그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짧은 거는 UV, 울트라바이올렛, 빨간 거보다 긴 건 IR, 인프라레드, 자외선, 적외선. 저를 쓸 때는 한자어를 쓰지 말자고 해서 자외선, 적외선 다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어죠. 그래서 순 우리나라 말을 쓰자 그래서 그냥 뭐라고 그랬을까? 넘보라색. 이게 자외선.
너무 빨강, 그죠? 이거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데, 그죠? 이런 말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자외선, 적외선이라고 하죠. 자, 자외선, 적외선. 파장이 짧으면 더 에너지가 많죠. 하지만 얘는 주로 파란색과 빨간색 빛을 주로 흡수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수초 같은 거 키우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 어항에다가 물풀 심어놓고 어떤 물풀들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오피스에 수조가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물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연결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뽀뽀를 왜 얘네들도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한 위에 빛을 켜놨는데 여기 백색 광도 있지만 간혹 빨간 LED하고 파란색 LED가 있어요. 왜? 얘네들이 빨간 파장하고 파란 파장 이쪽이 파란 파장하고 빨간 파장을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더 광합성을 잘한다는 거죠. 빨간 파장하고 파란 파장. 반면 초록색 빛은 그렇게 잘 이용하지 못한다. 식물세포 안에 염록체 안에 틸라코이드 막 위에 식물세포 안에 염록체가 있고 염록체 안에 틸라코이드 막이 있고 틸라코이드 막 위에 존재하는 관계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색소인 클로로필 A와 B. 약간 스펙트럼이 약간 다르죠, 그죠? 두 개가 뭐 어떻게 다른 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주로 블루와 레드 계열의 빛을 흡수하고 초록색 빛은 반사함으로 우리가 그린색으로 보인다. 클로로필. 클로로필 외의 다른 액세서리 색소들은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왜? 다른 파장을 흡수 안 하면 좀 아까우니까 빛을 가능하면 다 잘 이용해 보자. 그런 뜻이겠죠. 베타카로틴은 붉은색 계열도 반사해서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베타카로틴 주로 이 홍당무 같은 데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클로로필 A 때문에 클로로필 A와 B 때문에 염록체가 초록색으로 보이고 그죠? 그래서 얘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얘도 초록색이다. 죄송한데 이게 클로로플라스트, 클로로필이 아니라 클로로플라스트, 그죠? 여기 또 뭐가 있네. 자, 관계, 포토 시스템의 관계라고 그랬죠. 패치 어디죠? 클로로플라스트 위에 있는 클로로클라이드 멤브레인 위에 있는 요 패치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로로플라스트 위에 패치. 자, 관계, 포토 시스템의 안테나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안테나 시스템, 비대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존재하는 색소들이 빛 에너지를 받아들인 후 전자를 방출한다. 빛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그만큼 전자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못 참고 뛰어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다가 이제 뭐 시험이 끝난다든가 뭐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이 끝나니까 집안에 갇혀 있던 대치동 학원에 갇혀 있던 학생들이 밖으로 막 뛰어나서 미친 듯이 놀아다니겠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충분히 없는데 빛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활성화돼 가지고 전자가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빛 에너지는 안테나 시스템 사이를 퐁당퐁당 띄워서 전달되다가 왜? 퐁당퐁당 띄우는 이유는 얘가 빛 에너지를 받았어. 전자가 오면은 전자가 처음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1000이라고 치면은 한 바퀴 딱 뛰면은 가면서 만큼 뛰었으니까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998. 여기서 뛸 때면 996. 뛰면 뭐 993. 뭐 이렇게 줄어들다가 딱 여기서 반응 중심, 리액션 센터에서 여기서 요 클로로필 A, 여기 클로로필에서 반응 중심에 존재하는 클로로필에서 전자를 뽑아내려면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정해진 일정한 양의 에너지만 얘는 딱 990 뭐 이 양이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숫자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얘는 딱 993이라는 에너지만 있어야지 전자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딱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에너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빛 에너지가 빛이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죠? 너무 약해가지고 얘를 해서 전자를 뽑아내지 못할 그런 빛 에너지는 에너지가 전달되다가 도중에 사그라져 버릴 테고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너무 강하면 여기서 에너지를 뽑아내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이쪽으로 막 전자가 전달되다가 에너지가 전달되다가 여기서 전자를 뽑아낼 만큼 충분하게 에너지가 딱 그 맛에 그 양에 맞게 줄어들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클로로필 염록소에서 전자가 위로 빠져나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통틀어서 다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한다. 뭐 기획사 이름이 아니고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안테나 시스템 사이에서 에너지가 전달될 때마다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당연하겠죠. 에너지 양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이 안테나 시스템이 여러 개 모여있는 형태를 관계, 포토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관계. 포토 시스템. 포토 시스템은
관계 1하고 2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관계 2와 관계 1이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관계 2를 관계 1보다 먼저 얘기한다. 왜? 실제로 전자가 먼저 뽑히는 것도 관계 2예요. 관계 1이 아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이름이 마치 반대로 지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이유는 왜 관계 1이 먼저가 아니고 관계 2가 먼저일까? 먼저 밝혀진 게 관계 1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렇게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건 이해해 줘야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직접 연구한 것도 아니고 애들이 먼저 연구했으니까 지금 와서 바꾸자고 할 수 없죠. 자, 관계 2와 관계 1이 있는데 처음에 먼저 전자를 받아서 활성화되는 전자를 받은 비대너지를 받아서 활성화되는 건 누구다? 관계 2. 자, 관계 2. 자, 관계 2에서 비대너지를 받고 흥분하였다. 자, 이쪽을 실제로 이렇게 전자가 위로 뛰어나서 뭐 물리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 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Y축을 에너지 준이라고 썼죠? 비대너지를 받았어요. 비대너지 하한율을 받았어요. 자, 왔다 갔다 하다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반응 중심 리액션 센터에서 클로로필 여기 있는 엽록체에서 엽록소에서 전자를 뽑을 만큼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때 이제 여기서 전자가 딱 활성화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높죠. 그래서 얘를 점점 내리면서 전자를 전달하면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클로로필 A가 가지고 있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빛 에너지에 의해서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여러 가지 전자 전달계 컴플렉스 1, 3, 4, 2, 3, 4를 갖다가 이동하였듯이 여기 보면은 전자 전달기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어요. 사이토크롬 B0, 사이토크롬 F 복합체. 여기 철황 단백질도 있죠. 그래서 얘가 전자를 전달하면서 수소이온을 이동시킨다. 마이토콘드리아 마찬가지로. 마이토콘드리아는 전자 전달기에 있는 컴플렉스들이 수소이온을 이동시키면서 전자를 이동시키면서 수소이온을 마이토콘드리아 메이트릭스에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이동했죠. 반대로 수소이온을 어디서? 여기 스트로마. 여기 바깥은 스트로마죠. 스트로마에서 여기 틸라코이드 루멘 안으로 수소이온을 이동시킨다. 틸라코이드 내부 안으로. 마이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기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수소이온을 틸라코이드 외부에서 틸라코이드 루멘, 틸라코이드 외부가 어디야? 스트로마.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루멘 안으로 이동시킨다. 전자가 흥분해서 빠져나갔다. 클로로필 A에서 전자가 흥분해서 빠져나갔죠. 빈 구멍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자가 반응 중심의 클로로필 A에서 이게 다시 이게 계속 돌려면은 이 클로로필 A가 빠진 전자를 다시 누군가 메꿔줘야 되죠. 메꾸려면 그걸 어디서 전자가 어디서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전자가 어디서 얻어서 메꿔야 된다. 그 반응 중심 리액션 센터의 클로로필 A에서 빠져나간 전자를 다시 보충하려면은 물을 쪼개서 여기 보면 망간 복합체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안에 망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백질이 이 포토 시스템의 하나의 일부예요. 얘가 물을 쪼개서 거기서 물을 쪼개 그 와중에 산소가 생겨나고 거기서 초록색 전자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다시 여기 클로로필 A의 이 빠진 자리에다가 메꾸어 준다. 그죠? 물을 쪼개서 뽑아내서 보충한다. 전자 나온 위치까지 알게 되었죠. 사이토크롬 B0, 사이토크롬 F 컴플렉스를 갖다가 통과하면서 수소이온이 안으로 들어와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이온 농도가 올라가고 pH는 내려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자가 점점 이제 에너지가 전위가 떨어지게 되죠. 수소이온 이 전자 전달기에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몇 개 정도만 더 외워두세요. 플라스토사이안이라는 이 컴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이 분자를 통해서 전자가 전달되어서 플라스토사이안을 통해서 이 전자는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F 복합체에서 플라스토사이안인 PC를 통해서 포토시스템 1으로 다시 전자가 전달된다. 이 전자가 전달되는데 그러니까 포톤 시스템 2에게 빈자리에 전자를 주는 거는 물에서 나오는 전자고 포톤 시스템 1의 전자는 여기도 역시 빛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빵 하고 올라가는데 클로로필 A에 여기 빵 뽑아놨죠. 걔의 전자는 어디서 온다? 이 포톤 시스템 2에서 플라스토사이안을 거쳐서 온 전자가 이 자리를 통해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토 시스템 1에서 역시 빛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준위가 딱 올라가고 역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 그린 거는 주변에 뭐가 있는데 시스템마다 다르고
염록체마다 다 다르고 생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한 거죠. 여기 그린 건 뭐예요? 페레독신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페레독신 딱 이름만 봐도 이 단백질의 성질을 알 수 있죠. 페가 들어있을 때 철이 들어있을 거고 리덕션과 옥시데이션을 같이 하는 하나는 산화시키고 하나는 환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단백질이다. 페레독신. 그래서 페레독신이 환원시키는 건 뭘까요? NADP 플러스를 환원시켜서 NADPH를 만들고, 그죠?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 그죠? NADPH를 만드는 녀석이 페레독신. 페레독신은 산화되고 NADP 플러스는 환원되어서 NADPH가 만들어진다. 즉 전자를 주는 건 페레독신이고 이 과정을 촉매하는 엔자임의 이름은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이다. 자, 여기서 뭐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원인가 투인가 거기서 투나 많이 나오는 문제. 포토시스템 2는 680나노미터의 파장을 주로 잘 흡수하고 포토시스템 2는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잘 흡수한다. 별건 아닌데, 그죠? 여기 약간 뭐 이런 건 저는 시험에 안 나겠지만 외우려면 680 여기 8이면은 8의 보수는 뭐 2죠. 2니까 포토시스템 2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은 색소인데 왜 각기 흡수하는 파장이 다를까는 이 주변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이제 그림은 전자가 관계 밖으로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처럼 그렸지만 실제로 뛰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질 뿐이죠. 그죠?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는 것이고 실제로 전자는 튀어나가지 않고 포토 시스템 안에 있다. 좀 더 멀리서 보는 그림이죠. 그죠? 자, 빛에너지 식물세포 여기 있죠. 식물세포 여기 있고 여기 염록체 클로로플라스트 안에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그리고 여기에 포토 시스템 2, 포토 시스템 1 포토 시스템 1, 2는 전자가 빠져나가면 물을 쪼개가지고 전자를 보충하고 전자는 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으로 옮겨가서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안쪽으로 이 틸라코이드 루멘 안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그 전자는 포토시스템 1으로 이동하는데 포토시스템 1의 빈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기서 역시 빛에너지 700나노미터에서 맥시멈으로 활성화되는 빛에너지를 받아서 역시 전자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전자는 누구에게 간다? 페레독신을 거쳐서 NADP 플러스에게 가서 NADPH가 만들어진다. 앞에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된다. 관계 2, 1,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복합체 모두 다 이 틸라코이드의 막에 박혀 있다. 틸라코이드가 쌓이면 그래넘, 그래넘이 여럿 모이면 구라나. 지금까지 복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빛 에너지를 틸라코이드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ATP를 합성한다는 것이다. 보시면 여기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깨지면서 즉 수소이온이 여기 F0, F1, ATPase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던 것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얘는 클로로플라스트에 있기 때문에 앞에 C자를 붙여요. CF0, F1, ATPase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이동하면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나 미토콘드리아 비슷하네. 결국 어차피 비슷하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여기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에 이렇게 벽돌색으로 쉐이딩한 멤브레인과 멤브레인, 아우터 멤브레인과 인너 멤브레인의 사이 공간,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의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높이고 염록체, 클로로플라스트는 여기 틸라코이드 루멘 안쪽에 수소이온을 이동시켜서 수소이온 농도 900,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준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환원된 조효소들이 즉 NADH, FADH2가 가지고 있던 화학 에너지, 염록체에서는 빛 에너지가 모두 다 생체막 안팎의 농도 에너지 차이에 기인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죠? 왜? 결국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관계 2와 관계 1 그리고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F 복합체를 통한 전제 전달은 너무 복잡하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건 뭐예요?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책에 잘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종류의 사이토크롬, 퀴논, 철황 단백질들이 관여한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결국 그죠? 다른 시험에도 잘 안 나올 거예요. 뭐
뭐 피트 실험 그런 데잘 안 나올 거야 복잡하니까. 중요한 건 뭐죠? NADPH와 ATP를 만드는 복합체에 대해서만 공부해 보자. 그래, 우리 ATP와 NADPH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제일 중요하지. 교수님, 그런데 H2O로부터 먼저 전자를 빼앗는 것은 관계 2고 NADP 플러스에게 전자를 전달해서 NADPH를 만드는 건 관계 1인데 1하고 2하고 이름 순서가 바뀌는 듯해요. 나와 있죠? 관계 1이 2보다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먼저 발견되어서 1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자, 이게 NADH를 만드는 놈은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 페레독신은 산화시키고 NADP 플러스를 환원시키는 엔자임이죠. NADPH는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 얘가 중요하죠.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리고 ATP는 CF0, CF1 ATPage라 그랬죠.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놈과 비슷한데 앞에 C를 붙였다. 왜? 클로로플라스테이스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해 볼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 자, 이게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고, 초록색 바깥쪽이 엽록체의 스트로마. 자, 엽록체 이렇게 그리면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있고, 틸라코이드가 또 여러 틸라코이드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가 틸라코이드 루멘, 이 바깥쪽이 스트로마. 여기가 여기, 그죠? 나는 관계원에서 흥분한 후 여러 전달 단백질을 통해서 전달된 전자. 그리고 페레독신 NADP 리덕테이즈는 여기에 요 포토 시스템의 바깥쪽에 존재해가지고 실제로 NADP 플러스에게 전자를 전달해서 전자와 수소이온을 전달해서 NADPH를 만드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나요. 철황 단백질인 페레독신이 관계 원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NADP 플러스에게 전달한다. 그러니까 수소이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광합성의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스트로마의 수소이온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왜? 수소이온이 NADP 플러스에게 들어가서 NADPH로 되니까. 나 한 개 만들기 위해서 페레독신 2개에서 전자 하나씩 뺐고 엽록체 스트로마 초록색 여기서 수이온 하나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수이온이 어떻게 돼요? 수이온이 이 밖에 있던 스트로마에서 이 안으로 수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이온이 안으로 이동하죠. 결국 스트로마의 pH는 틸라코이드 루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왜? 수소이온이 줄어드니까. 스트로마의 수소이온이 NADPH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서 수소이온 농도는 줄어드니까 pH는 올라간다. 자, 보시면 그리고 여기 틸라코이드 루멘에서 여기 물이 쪼개지는 거, 물이 쪼개지는 건 어디서 쪼개지죠? 물이 쪼개지는 반응은 틸라코이드의 루멘 안에서 쪼개지죠. 수소이온이 여기서 물이 쪼개지면서 수소이온이 생겨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pH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틸라코이드 루멘 안에서 물이 쪼개지면서 수소이온이 생기는 거 하나. 그리고 얘는 스트로마의 페레독신, 스트로마의 수소이온이 이 NADPH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이온이 쓰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반응은 이 파란색 스트로마의 수소이온이 없어지는 반응. 그리고 여기는 틸라코이드 루멘 안에서 수소이온이 생기는 반응. 그죠? 결국은 광의존적 반응에서 물 분자를 쪼개서 얻는 전자 두 개를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가 수용해서 NADPH로 환원된다. 이 와중에 자, 세 가지 있죠. 1번 틸라코이드 루멘에서는 물 분자가 쪼개지는 과정에 빨갛게 생기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생겨나고 스트로마에서는 수소이온이 소비된다. 그렇죠? 게다가 이 복합체에서 전자가 전달되는 동안 이 안으로 수소이온이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스트로마의 수소이온은 줄이고 틸라코이드 안에 수소이온 농도는 느린다. 그렇죠? 결국 1, 2, 3 모두 스트로마의 수소이온 농도를 줄이고 틸라코이드 루멘의 수소이온 농도를 느리는 방향으로. 자, 이쪽에는 수소이온 농도가 늘어나고 반면에 이 스트로마는 줄어드니까 이 pH 차이는 더 커지겠죠. 그죠?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더 커진다.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다. 그렇죠? 나의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기전이 모두 세 가지다. 이거 항상 시험에서 내는 거예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안팎에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메커니즘 3개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외우는 문제 같지만 이 명반응 전체 프로세스를 라이트 펜더 리액션 프로세스 전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슨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LMS에 메시지가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